사건 최초 보고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역사로 남을 전 세계 증시 대폭락장 전조사건 최초 포착. 그리고 8월 5일 아시아에서는 40년 전 블랙먼데이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사상 최악의 블랙먼데이 사건이 발생한다. 이번 사건은 미국의 7월 실업률이 최초 발단이 됐다고 알려졌지만 사실 그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현재 글로벌 경제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4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건데 현재 증시 상황을 제대로 알기 위한 지침서. 일시적 하락인가 경기 침체 시그널인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 준비한 1960 엑스파일 사건본. 증시 4대 악재 대처하는 방법. 블랙먼데이에서 배워야 할 점은. 하나 둘. 다들 이번에 주식 투자로 치킨값 좀 보셨나요? 저도 대세에 살짝 올라타봤는데 그 결과는 표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상 최악의 블랙먼데이 충격이 지나가고 국내외 증시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는가 싶더니 그 충격을 아직은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 변동성은 여전히 큰 상태인데요. 경기 침체 입구에 그 어느 때보다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는 당뇨병 전 단계다. 증상이 아직 겉으로 나타나진 않았지만 혈당이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당뇨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 단계라는 비유입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운동과 식단을 조절해 체중을 줄이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것. 즉 금리 인하 조치와 같은 해결책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4대 악재라고 불리는 글로벌 금융 환경과 국제 정세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먼저 경기 침체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의 경제 지표들이 개선되어야 하고요. 때를 못 읽고 금리를 올려버려 욕먹고 있는 일본은행과 엔화의 변동성, 어두운 전망과 저조한 실적을 받아든 AI 캐즘 충격, 그리고 제5차 중동 전쟁 위기까지 모두 글로벌 경제를 뒤흔드는 4대 악재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난 7월 31일 글로벌 대폭락장의 전조 사건이 최초 포착됩니다. 일본은행이 15년 만에 금리를 최대폭으로 인상한 건데요. 이전부터 엔화 가치가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더니 금리 인상을 계기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하루 뒤인 8월 1일 오후 전 세계 증시를 공포로 몰아넣은 핵심 사건이 발생합니다. 미국 7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가 예상보다 저조한 수치로 발표돼 제조업 분야 첫 경기 위축 신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뒤이어 2일에는 7월 실업률도 기대 이하의 수치가 나와버렸습니다. 아마존과 인텔은 각각 2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기대 이하의 실적을 가지고 나와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지난 8월 4일에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하고 있던 애플 주식 지분을 절반이나 줄여 377조 원의 현금 실탄을 마련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죠. 게다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반도체 블랙엘 생산 지연 소식까지 겹치면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소식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결국 2024년 8월 5일 사상 최악의 블랙먼데이 사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블랙먼데이 당시 코스닥 장중 하락폭은 닷컴 버블이 무너지던 2000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컸다고 하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두 시장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것은 코로나19 대폭락장 이후 역대 세 번째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단초가 됐던 미국 실업률 통계 4.3%. 실업률은 가장 후행하는 경제 지표입니다. 보통 경기 상황이 안 좋을 땐 줄일 것 다 줄이다가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하기 때문이죠.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선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4.3%라는 실업률은 경기 침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3회 법칙 조건에도 부합합니다. 최근 3개월간의 미국 실업률 평균치가 12개월 동안 기록한 최저치보다 0.5%포인트 이상 높으면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다는 법칙입니다. 이미 지난 6월에 이 수치가 0.43%포인트까지 가까이 다가와 있었습니다. 한 달 뒤인 최근 이 수치는 0.53%포인트로 3회 법칙 기준선인 0.5%포인트를 넘어섰죠. 즉 이미 한 달 전부터 경기 침체 시그널이 드러난 셈이지만 뒤늦게 이제서야 시장이 반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미국의 실업률과 같은 고용 지표를 눈여겨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민간 소비가 국가 경제의 70%를 차지합니다. 또 민간 소비의 60%는 임금 소득이 차지하죠. 고용이 임금으로 이어지고 임금은 소비로 이어지고 또 소비는 고용으로 이어지는 사이클이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건데요. 실업률이 높아지면 이 사이클이 무너지는 셈입니다. 미국 경기가 침체되면 글로벌 증시가 추락하고 금융시장 패닉은 또다시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실물 경제를 더 악화합니다. 경기 침체를 예견하는 지표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 협회 ISM이 매달 400개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PMI 지수.
보통 50을 기준선으로 보는데요. 이 수치가 50을 넘어야 경기가 상승한다는 의미입니다. 제조업 부문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 훨씬 아래인 46.8을 기록했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최근까지도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연방준비제도 제롬 파월 의장의 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은 지난 7월 말 기준금리 유지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은 정상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는데 바로 하루 뒤부터 제조업 경기가 위축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표가 나와버린 것이죠. 파월은 지난 2021년에도 인플레이션을 오판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정부가 막대한 보조금을 살포해 인플레이션 조짐이 일었지만 파월은 일시적 현상이라고 치부했죠. 또한 이미 지난 6월 고용 지표에서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지나치게 신중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죠.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7월에 선제 대응하지 않은 것을 후회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욕먹고 있는 건 파월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은행 총재인 우에다 가즈오 역시 눈치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블랙먼데이 사건의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본의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기준금리를 0.1%에서 0.25%로 최근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인데요. 미국의 경기 침체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것이라고 예상되자 달러와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들이 엔화를 대거 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니온 게이자이 신문은 패닉적인 엔 매입이라고 표현했죠. 여기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까지 더해진 건데요. 엔캐리 트레이드란 초저금리인 엔화를 이용해서 엔화를 제로금리로 빌려서 달러 등으로 환전해 금리가 높은 미국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최근까지 총 20조 달러, 약 2경 7,500조 원의 엔화 자금이 전 세계 곳곳에 흘러들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엔화 가치가 올라갈수록 이 자금들의 수익은 감소하게 되므로 자산을 팔아 투자금을 회수하게 되는 건데 JP모건은 지난 블랙 먼데이 직후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현재 50%에서 60%까지 진행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해보면 글로벌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눈치 없이 엔화 금리를 올려버린 일본은행 때문에 글로벌 증시 폭락을 가져왔다는 설명입니다. 일본은행은 뒤늦게 기존 입장을 뒤집고 당분간 금리 인상은 안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엔화가 추가로 강세를 보이면 또다시 청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 일본은행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파와 함께 한편으론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 쇼크도 한몫 단단히 했죠. 과거 반도체를 대표했던 인텔은 지난 2분기 비용 절감을 위해 배당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인력 구조 조정에도 나선다고 밝혔죠. 그 즉시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발표 직후 마이너스 26.06%, 8일 기준 주가는 12년 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상승 랠리를 주도해오던 인공지능 붐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인공지능만 붙이면 투자금이 쌓이던 좋은 시절은 이제 다 지나갔고 수익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보려고 애쓰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챗 GPT를 만드는 오픈 AI는 올해 손실만 최대 5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죠. AI가 더 정교해지려면 데이터 학습이 필수인데 학습할 데이터도 2년 내에 고갈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가팔랐던 AI 성장 환경이 사라지고 기술 발전이 둔화할 수 있다는 일명 AI 캐즘 경고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와중에 AI 기업들은 주가가 크게 올라 실적 기대치가 큰 상황이었고요. 이에 대해 가트너는 AI 산업이 올해부터 환멸의 골짜기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AI 버블이 꺼지면 한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오게 됩니다. 한국의 수출을 주도했던 게 반도체 산업인데 AI 기술주 투자 열풍이 꺼지면 휴대폰, 자동차, 전력 등 IT 수출 전반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와중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이스라엘 골란 고원 축구장에 로켓이 떨어져 어린이 12명이 사망했는데요. 이스라엘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소행으로 보고 초고위급 지휘관 푸아드 슈루크를 제거하고 이란 테헤란 도심 한복판에서 팔레스타인 하마스 최고 지도자 하니에를 암살했습니다. 이란 대통령은 피해 보복을 천명했고 미군은 항모 전단을 급파하고 군함과 전투기 등을 중동 지역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난 4월 이란 이스라엘 충돌 당시와 달리 현재가 더 위험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총 320개의 킬러드론과 탄도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이스라엘 본토 향해 일제 발사. 이란과 이스라엘은 1000km나 떨어져 있었지만 친이란 세력은 저항의 축, 즉 레바논, 시리아, 이라크 등은 이란보다 훨씬 지리적으로 이스라엘에 가깝습니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이스라엘이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자국 민간인이 피해를 본다면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미국에 보복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이 경우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입니다. 유가 폭등과 물류 대란이 닥칠 수 있기 때문이고, 유가가 오르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 흐름이 조금 특이했는데요. 중동전쟁 여파에도 최근까지 브렌트유 등 유가가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한동안 바닥을 유지해왔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쟁보다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다는 분석도 나왔죠. 현재 급락했던 증시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포에 의한 일시적 하락이었는지, 정말 경기 침체의 시작이었는지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같은데요. 8월 말까지 별다른 대형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당분간 변동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8월 말 미국 2분기 국내 총생산 수치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8월 실업률 등이 순차적으로 공개될 건데, 이런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고요. 또한 8월 28일로 예정된 엔비디아 2분기 실적 발표도 눈여겨봐야 합니다. 9월에 공개되는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 통계 발표까지 챙겨보면서 미국의 고용 상황이 진짜 나쁜지 확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22일부터 열리는 잭슨 홀 미팅에서 향후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번 블랙 먼데이에서 배웠던 게 하나 있습니다. 오를 땐 그렇게 안 오르더니 떨어질 땐 진짜 빠르게 떨어졌던 한국 증시가 이번에도 증명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대외 변수의 반응이 과도한 국내 증시를 두고 글로벌 ATM기라고 불리고 있다고 합니다. 대내외 변수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이 빠르게 자금을 빼내어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블랙 먼데이 이후 국내 증시를 반등시킨 건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패닉셀에 휩싸이지 않도록 정책 불확실성을 줄이고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제 사건들의 핵심을 풀어서 들려드리는 엑스파일 사건 보고 지금까지 강신우 PD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